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으로 준비한 질문이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했나요라는 질문이긴 한데, 전 좀 다르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수 자체보다는 AI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이나 그런 종목들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좀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게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재평가되는 과정인가라는 질문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65%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랐지만 이제 3%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일단 엄청난 격차가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S&P 500은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고점에서 지금 1.5% 정도 빠져 있습니다. 1.5% 빠졌는데 조정 구간 진입했나, 이런 질문이 일단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약세장으로 느끼는 거지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조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우리 승희 씨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뭔가 이슈가 생겨서 빠진 거지, 예를 들어 아까 매크로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무슨 매크로에 큰일이 나서 외부의 외생 변수가 발생을 해서 뭔가 장이 약세장으로 빠졌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으니, 당장 저희 채팅창을 봐도 7575님께서 반도체 피크아웃입니다. 피크아웃 십니까도 아니에요. 피크아웃입니다. 차익 실현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의견 내주고 계실 정도니 최근 들어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삼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긴 했는데 워낙 기대감이 높았다 보니 그만큼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영향받는 것들도 있었고요.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렇죠.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AI가 지금 피크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지금 야구로 치면 9회 중에 3회다 4회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AI라고 하는 걸 혁명으로 느끼는 분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의 피크아웃을 주장하는 경우는 뭐 이익률이 떨어진다든지 이익 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 사례를 보면 엔비디아도 성장률이 꺾일 때부터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익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장으로 진입하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MDD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니 메모리니 엔비디아니 이런 것들의 MDD를 그려서 제가 오늘 리포트를 냈었는데, 그 그림에 제가 어떤 걸 확인했냐면 2018년부터 지금 2026년이죠. 약 한 10년 정도 그림을 보시면, 이게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만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기에 선을 그려놓은 것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는 언제만 그런 거냐면, 뭔가 미국의 시장이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저 앞에 보이는 것들은 코로나 때 저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년은 저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코로나 끝나고 물가가 올라서 뭐 자이언트 스텝, 무슨 스텝 이러면서 금리 엄청나게 올라서 장이 약할 때고, 작년에 보이는 저 급락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너무 잘 아시는 관세 충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관세 충격이 됐든, 또는 작년과 뭐 아니면 22년 같은 그런 긴축이 됐든, 또는 옛날에 코로나가 됐든, 이런 것처럼 최소한 미국 시장의 약세장을 야기할 정도의 시장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지금 정도, 예를 들어 메모리는 대충,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도 300만 원 갔다가 200만 원까지 왔었고요. 30% 넘게 빠졌었고, 샌디스크도 그림 보시면 30%까지 빠졌고요. 마이크론도 거의 30%가 빠졌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20% 정도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코로나나 관세나 긴축배 같이 뭔가 미국의 시장을 약세장으로 이끄는 요인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이 당연히 바닥이 아니고 더 빠질 건데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1, 2% 정도 지금 지수가 빠져 있거든요. 그 정도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익 성장률이 꺾이면 이제 꺾인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잘 보시면
작년 2분기가 분기 영업이익의 거의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6점 몇 조가 나고 2분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전자가 빠졌었거든요. 4점 몇 조인가 5조 네. 근처로 빠져요. 근데 이번 분기에 90조가 났기 때문에 1000 몇백 %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 몇백 %가 증가한다는 거는 뭔가 뭐 이상한 거죠. 결국은 다음 분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저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작년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았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았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컨센서스로 놓고 보면 이번 영업이익이 뭐 60 몇 조, 다음 분기가 뭐 80 몇 조 되는데 이렇게 해도 성장률이 유사합니다. 연간 그 YOY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무시하고 무조건 성장률이 꺾이면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제 반도체 AI 쪽에서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만한 재료, 이만한 이슈라도 나오면 계속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럼요. 하는 그런 그럼요. 느낌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연이어 타격을 주는 그 시작점이 됐던 게 메타 클라우드 사업 진출 선언인데 저희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런데 또 그 차후에 나온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도 1기가와트급으로 캐나다에 추가로 짓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우리의 반응들은 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좀 과도한 공포였다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이번에 그 뭐 캐나다에 짓겠다는 건 뭐 그건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1기가와트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현재 스페이스X가 IPO 자료에서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이 1기가와트라고 그랬고 그 정도면 구글이 그러니까 알파벳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4분의 1, 5분의 1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규모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나중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메타가 얘기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남에게 좀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메타가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그리고 남에게 빌려준다고 말한 거잖아요. 이게 역사상 최초인가요?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없나요?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알파벳도 제미나이 돌리고 자기 데이터 돌리면서 엄청나게 큰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스페이스X도 그록이라고 하는 자기네 모델을 가지고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지만 1기가와트를 테네시주 멤피스에 콜로서스라는 걸 2개를 이어서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그걸 심지어 누가 샀냐면 엔트로픽이 빌렸고 알파벳이 또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하려는 사업은 역사적으로 검증되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다만 메타는 그걸 안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왜 남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하던 회사들의 사업을 그냥 따라하는 거고 특히나 이번에 5월달, 6월달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은 우주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주회사가 아니라 우주는 수단에 불과하고 데이터 센터나 뭐 행성을 뭐 움직이는 이런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파벳이나 엔트로픽한테 데이터 센터 빌려줬다 이런 얘기를 5월부터 했거든요. 최신에. 그때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유일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은 상태였고 그때 이후에 메모리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거라고 이유를 보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PC를 우리 승희 씨 PC 샀습니다. 네. 4년 전에. 네. 너무 후져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죠. 바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옛날이 PC를 그냥 버리나요? 안 버리죠. 당근에 팔든지 아, 그렇죠. 뭐 누구한테 중고거래. 빌려주든지 이렇게 네. 하잖아요. 메타는 지금 중고거래까지는 아니어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낡은 자신의 컴퓨터를 남에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2000년에 허퍼전에 A100을 팔다가 이제 챗GPT가 2022년에 나오고 23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퍼가 들어오고 하퍼도 100, 200 다르죠. 블랙웰이 들어오고 이제 베라로빈까지 갔었거든요. 그 4년 동안 아마 GPU나 이 렉이 정말로 크게 발전했을 겁니다. 그럼 계속 옛날 걸 가지고 자기네 모델을 돌리는 것보다는 옛날 거는 클라우드사 예를 들어 우리 구글 클라우드 쓰는데 뭐 LMM 막 필요한가요? 그냥 뭐 적당히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적당히 쓰는 거죠. 그런 수요도 아직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원하는 고객에게 메타가 이 클라우드를 팔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속속들이 궁금한 거 여쭤보는 네. 시간들이니까 이제 또 시장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장 이제 메모리 가격 올라갈 때 좋았고 우리가 주가 수혜를 뭐 받을 때도 좋았는데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와 이러다가 진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AI 생태계 비용 압박도 되고 네. 그 위에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뭔가 방안을 찾을 거고 결국에는 이게 뭔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피크아웃을 촉발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승희 씨 얘기한 거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산업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고 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는 절대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사이클이 훨씬 길고 커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작년에 8, 9월에 지금 300만 원까지 1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자막에 있는 것처럼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고요. 또 대신에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마이크론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고 이번에 이제 7월 23, 4일이 되면은 창신 메모리도 이제 상장을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공급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메모리에 수급이 맞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at the end of the day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밥을 안 먹고 열심히 안 사나요? 죽을 거지만 열심히 살거든요. 메모리 가격의 그 사이클의 고점이 분명히 언젠가 와요. 근데 그 언젠가 오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면 그걸 갖고 AI 고점이 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보통 메모리 사이클의 고점을 만드는 건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메모리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인덱스를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CapEx to Sales를 말씀드립니다. 메모리 기업들의 매출을 분모로 하고 설비 투자를 분자로 했을 때 이게 과거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한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등등의 매출이 엄청나게 현재 올라온 반면에 아직 설비 투자는 그만큼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CapEx to Sales의 지표로만 보면 아직 과거 고점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비싸진 메모리 가격이 AI 고점을 촉발합니다. 당연히 촉발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급이 맞아 떨어질 건데 그게 지금 당장일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인가? 그리고 그 언제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함께 드려볼게요. 네, 저 오늘 리포트의 제목이 MDD-30%면 트레이딩 기회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공급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걸 숫자로 보고 지금은 공급이 계획만 나왔기 때문에 이 공급의 숫자가 회사들의 재무제표,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 보시면 캐펙스, 캐피털 익스펜디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이거랑 매출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숫자는 지금 매우 낮습니다. 이게 실제로 높아지는 거는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내년도 아닐 것 같고 보통은 내후년이 될 텐데 그럼 내후년에 정말 설비 투자 나누기 매출액 비중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4분기에 특히나 10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조정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중간선거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도 당연히 메모리 주식이 빠질 건데 지금처럼 또 거칠게 빠질 거예요. 그럼 또 그때 A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면 적절하다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제가 보기엔 주가가 하락하면 9월까지의 좀 상승장을 기대하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7대3이거든요. 내가 70% 주식을 가지고 있고 30% 현금이 있는데 지금 정도의 주가 상황이면 30% 현금을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된 거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9월까지
운 좋게도 제 생각대로 S&P 500이 8,000을 돌파하게 되면 그럼 다시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 가장 적합한 이 반도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주신 것만으로도 접근법이 그래도 훨씬 더 마음이 네.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앞서 이야기했지만 빅테크들 2분기 실적 이 부분이 이제 곧 또 나오기 시작할 네. 거잖아요. 7월 말쯤에 또 이런 캐펙스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장은 어떤 최대 변곡점으로서 작용을 할 건데 빅테크들이 좀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AI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완전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소시켜 주겠느냐.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마 실적이 웬만큼 좋거나 뭐 설비 투자 전망이 아주 좋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해소시킬 일은 없다고 봐요. 아마 이럴 겁니다. 주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계속 반도체 주가가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사실 TSMC하고 ASML 실적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TSMC는 자신들의 설비 투자를 아리켜 줄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어제 브로드컴하고 애플이 또 추가적으로 300억 달러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만들어주는 건 물론 꼭 TSMC는 아니지만 TSMC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설비 투자가 얼마인지를 보면 아 진짜 AI 수요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요. ASML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단 공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EUV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우리가 EUV를 얼마나 수주를 받았다. 이걸 알게 되면 또 분명히 이제 수요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먼저 출발을 하고 오히려 빅테크들은 실적은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보통 미국은 좋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것도 지난 분기에 좋다고 말했고 저희 젠순왕이 우리나라에 지난달에 왔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달에 왔는데 거기 와서 열심히 AI가 좋고 AIG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2달 됐거든요. 갑자기 설비 투자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아마 설비 투자 그냥 하는 거고 실적도 잘 나올 거예요. 오히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TSMC하고 ASML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은 오히려 빅테크 실적 전에 주식이 오르고 다시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 세론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 주목하라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시간차를 조금씩 이제 앞당겨서 보면 또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준 주요 이벤트 중에 아까 저희 이야기했던 닉스의 ADR도 있잖아요. 내일 있죠. 내일 있죠. 한상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라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워낙 그 설이 많아요. 다들 의견이 워낙 다양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뭐 작용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그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주가를 누르고 뭐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TSMC가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TSMC가 ADR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왔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언론에서 쓰는데 이거는 진짜 데이터를 확인하고 얘기해야 된다. TSMC가 대만에 언제 상장을 했냐면 1994년에 상장을 했고요. ADR이 언제 상장했을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글쎄요. 1초 말씀드릴게요. 199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97년에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TSMC가 정말 파운드리의 제왕이 되기 훨씬 전에 왜냐하면 대만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특히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매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TSMC 경영진들이 똑똑했던 거죠. 미리 상장을 시켜놨었고 그리고 나서 대만 시장의 PER이 올라가면서 특히 TSMC가 파운드리계의 최강자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ADR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두 번째, TSMC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ADR이 항상 본주보다 프리미엄의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대만에서 직접 주식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첫째로 대만보다는 외국인이 주식이 사기 좀 더 쉬운 나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SK하이닉스 ADR이 하드캡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을 억지로 뭐 숏을 치고 계속 ADR만 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한국 주식을 숏을 쳐서 어디다 맡겨놓고 ADR을 계속 늘린다는 논리인데 ADR의 개수는 일단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늘리려면 증자라는 행위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나 뭔가 하여튼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냥 내가 한국 주식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ADR로 바꿀게요가 되려면 ADR의 주가가 싸져서 ADR을 누가 그러니까 소각을 해야지만이 그 여유분만큼을 발행할 수 있는 걸로 S1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 논리도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올라오고 하니까 ADR하고 한국 주식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 밸류에이션 격차가 왜 있는 거냐. ADR 상장되면 바로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신데 전 요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SEA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얘기해 줬거든요. 심지어 서류로도 얘기해 주고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서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도 말해주고 금액도 말해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로 자세하게 SEA에 대해서 얘기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해피할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상황으로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정보의 투명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스트 오브 에쿼리가 다른 겁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높다는 얘기는 코스트 오브 에쿼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ROE를 내더라도 PBR이 높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물론 상장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줄 거라서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들 거는 저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미국 회사를 따라간다라고는 저는 보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너무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는 마셔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주를 투자하면서 사실은 이 투자 시장에 오래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담으셨던 분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라면서 이제 좀 초연하신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본인 얘기 불구하고 아닌가요? 저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8, 네. 90% 분들을 보면 또 채팅장에서 뭔가 의견을 네.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그럼요. 올라도 그럴 수 불안하고 있죠. 떨어지면 그럴 수 떨어져서 또 더 불안한 상황들이 있어서요. 이런 반도체주를 가지고 계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마지막 질문 좋습니다. 저는 한 번만 더 7대3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주식만 한다고 제가 쳐볼게요. 미국은 별로 지수가 안 바뀌었으니까 9,300인가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주식이 100원이 있었으면 20, 30원을 팔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이 70원을 절대 팔면 안 되겠죠. 반대로 지금은 이제 7천 초반이 됐으니까 내가 현금이 있었으면은 물론 주가 빠져서 짜증나죠. 원래대로 하면 내가 100에 다 팔았으면 최고고 0에서 다 사고 싶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명에 한 명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못할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사이클 산업을 투자를 하면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MDD 기준으로 메모리 기업들이 30%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당연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더 빠질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이제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맞는 거고요. 또 만약에 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뭐 300만 원 가고 뭐 40만 원 가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끝까지 먹지 마시고 일부는 다시 현금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인버스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유,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